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8월 시사상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시사보다도 너무 덥죠. 장마라는 게 뭐 마지막 장마까지 끝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비가 뭐 간헐적으로 오는 상황은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어느 순간 뭐 비도 그렇고 더위도 그렇고 하지만 이런 건 있어요. 항상 우리가 이렇게 덥다라고 느끼지만 이전의 더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지금 덜 더워졌다라는 거 이것도 있어요. 온도 자체에 대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게 어떤 지구 전체의 어떤 에너지 흐름 자체가 에너지가 몰리는 것과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그런 어떤 열 에너지가 전달될 수 있는 알베도의 균형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이제 벗어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제 밤에 더운 건 좀 그렇긴 한데요. 낮 시간에 그렇게 굉장히 고열로 올라가게 되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좀 드물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의 여름이라는 것이 이제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6, 7, 8 이렇게 됐는데 어느 순간 이제 9월까지도 여름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다가 갑자기 또 이제 바뀌기 시작하죠. 어, 공부를 준비하고 이런 입장에서 더운 날씨, 사실은 우리가 뭐 밖에서 공부하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의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연애없이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시작하자마자 이런 뉴스입니다. 바로 이제 자이언트 스텝과 빅스텝의 이 스토리가 나와 있죠.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이 됩니다. 물가가 올라가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물건들을 사기 시작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정부 입장에선 금리 인상을 통해 사람들이 돈을 그렇게 많이 쓰는 것을 어느 정도 제어하기 위해서 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또 단순한 인플레이션 상황이라는 것이 충분히 예견된 것이었죠. 또는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치게 되면서 굉장히 커지게 됐고 또 이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소비에 대해서 물꼬가 트였다라고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맞물려서 전체적인 상승이 되었기에 이러한 금리 인상은 이전부터 계속 예고를 해왔죠. 이 금년 초가 아니라 작년부터도 계속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전의 금리와 달리 우리가 아무리 빅스텝, 자이언트스텝을 이제 집어넣더라도 아직까지 이전의 상황까지는 2019년 코로나 전 이전까지는 아직까지 올라간 상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이제 금리 인상이 또 진행되더라도 미국 연준의 발표는 더 올릴 것이다. 또 지속적으로 이제 금년에 한 번 더 이런 게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선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다시피 올렸습니다. 빅스텝 들어가서 0.5 올라갔죠. 이게 빅이다 자이언트다 이게 0.5, 그 다음에 자이언트는 0.75 이상을 이야기하죠. 일반적으로 안정적으로 된다고 0.25 정도 베이시 스텝이라 부릅니다. 세 가지 정도가 우리 시사에서는 좀 다를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제는 뭐 너무나도 사람들이 익숙해진 단어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맞추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0.5포인트까지 올리는 게 굉장히 큰 거다라는 것이 체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이거에 미치는 어떤 우리 경제에 대해서 걱정하는 우려가 많습니다만 외로 이게 먼저 이렇게 선제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 그 이전에 벌써 준비가 어느 정도 되고 주가는 거기에 반영이 되고 하게 되죠. 허나 이제 가장 더딘 거 그리고 가장 민감한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변화를 겪게 되죠. 장바구니 물가 또는 식자재와 관련된 물가 같은 거 엄청나게 상승을 많이 했죠. 김밥 같은 거 1년에 2번 올렸고 빵도 2번 올렸고 언제 떨어지는 것을 볼까라고 하게 되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세금을 상승한다, 금리를 인상한다 하게 되면은 부득이하게 물가를 올리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죠. 또 거기에는 일반적인 자연 같은 경우 인건비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인건비가 떨어지는 경우는 드물긴 한데 이러한 물가는 어떤 것들은 떨어질 수도 있죠. 근데 그러한 것들은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물가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굉장히 비싸다라고들 알려져 있는데 오늘 뭐 내용에서도 있습니다만 미국의 상황은 지금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반적인 식당에서 먹는 거나 식자재나 물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 우리 일반적으로 먹는 샌드위치 같은 걸 그쪽에서 먹게 되면 거의 13,000, 15,000원 정도. 우리 샌드위치 비싸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왜냐면 이전에 이제 우리가 익숙하게 먹어와서 이러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이 비단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다가 한 번에 올리기 때문에 미국은 이거의 여파가 벌써 반영된 것이 아니라 이외에도 더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허나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죠. 켄타우로스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변이종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새로운 변이종이 나타나는 것이 마치 상수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씁쓸한 현상이죠. 원숭이 두창 잠시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제 전염 여파나 이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코로나가 무서운 거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저희 뭐 시대고시 같은 경우 지금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수업하는 거 만약에 현강을 들으시면 익숙하지 않겠지만 이 스튜디오 안에 이렇게 혼자서 카메라와 외부에서 이제 PD님들이 관리를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유일하게 벗고 수업을 할 수 있는 마스크를 이런 것이긴 한데 이러한 것들이 언제쯤 너무나 일상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이제 고마운 것이 돼버린 이런 세상이 돼버렸고요. 어느 순간 이제는 이거 일상처럼 받아들인 이런 세상이 된 거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가는 일상적이지 않죠. 너무나 변화해서 조금 가슴 아프긴 합니다. 금인상 용어 보시면 정리해 볼게요. 베이비 스텝은 25포인트 정도 올라가는 거 베이비 스텝이라고 부르고요. 빅 스텝 같은 경우 50포인트. 그래서 0.5 정도 올라가게 된 거고요. 자이언트 스텝은 75빕. 이 0.75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자이언트라는 말을 붙이게 됩니다. 만약 이거 이상의 이제 표현이 등장할 수도 있겠죠. 자이언트 이상의 어떤 표현이.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연간 인플레이션 전망이에요. 보다시피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라고 해서 우크라이나 곁에 있는 우크라이나 굉장히 연기가 많았던 나라들의 인플레이션은 상상을 초월하죠. 지금 보다시피 이게 연간 인플레이션 전망인데 이전에 대해서 너무 한꺼번에 올린 게 아니라 약간 그라듀얼리하게 올린 거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높은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헝가리까지 보게 되면 전부 우크라이나 주변엔 동구권이 보이고요. 네덜란드, 영국, 스페인 등 이렇게 보시게 되면 평균 10% 정도에 하게 되고 미국은 5.9%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분 아다시피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여러분이 체감하고 있는 인플레이션과 실제 이제 반영된 인플레이션 조금 차이가 있죠. 소비재라든지 생산재와 이제 어떤 이격이 존재하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느끼는 건 훨씬 더 강력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러한 물가 상승률 때문에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라는 게 대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2% 이상 인플레이션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만 실제로는 더 넘어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무역전쟁 고관세율 부과 현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고관세율 부과 현황 이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만 바로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종언이 아니라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는 이제 일종의 화폐 전쟁까지 일어나죠.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는 달러의 기축 통화에 대해서 중국의 위안화까지 그것을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하려고 하고 있고 이후에는 어떤 기술 전쟁까지 이어지게 될 겁니다. 최근에 이제 3나노 이제 공정을 하게 되면서 이 치포에 가입을 해야 되느냐 하는데 중국 같은 입장에서 지금 관영통신 내는 건 예전에 이제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굉장히 좀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삼성에서 그걸 발표하게 되면서 중국 입장이 좀 바뀌었어. 이제는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제목을 꺼냈어요. 한국이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 또는 이거 신문이 되게 웃겼는데 글로벌 포스트에서 이제 중국의 어떻게 보면 관영통신 같은 거죠. 참깨를 주려다 수박을 놓치게 된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미국 쪽이나 이런 공정 쪽에서 이제 반도체 쪽에서 이쪽에 손을 잡게 되면 중국이란 거대한 시장이 이럴지도 몰라라고 얘기하는 건데 시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러한 고관세율 부과에 대해서 지금 계속 나타나고 휴대전화, 랩톱 바로 이해 보이죠? 휴대 태블릿 PC 이제 반도체가 다 들어가는 상품들 IT 기구까지 전부 다 있습니다. 쟤는 히터류 제약품이 약품을 보이고 중국 입장에서 관세를 이게 보복 조치로 똑같이 인상 예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맞불처럼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 둘의 전쟁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디에 선을 잡을 것인가 이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고 어느 정도 이제 외교적 차원에서 관망을 하게 되면서 우리에게 유리한 것이 무엇인가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유리하니까 이제 우리가 힘이 세졌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이타입 한번 볼까요? 휴대전화, 랩톱, 태블릿이 반도체로만 이루어지나? 이 다른 상품들이 또 중국이 생산하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한 제재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미국이야라고 손잡기도 되게 애매한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기존 대표 품목수 조사 규격수이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경제 고통지수가 치솟는다라고 하죠. 장바구니 물가지수에서 포함된 것들 차에 대해서 있습니다. 2020년 되니까 추가된 것들 보시면 새우, 체리, 망고, 아보카도, 파인애플 예전에 안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전에는 섭취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변경이 된 거죠. 여기 보면 식기세척기, 의류 건조기. 지금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이제 물가에 반영돼서 이제 변형되기 시작한 겁니다. 탈락한 거 보면 연탈비대, 정장제, 프린터, 남자항승부. 쉽게 해서 이게 물가에 미친 영향이 크다라고 봤는데 이제는 많이 그렇게 쓰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통합된 거 보시면 피아노 현악기 묶어서 악기라고 묶어서 이제 피아노 현악기를 따라한 거는 피아노의 가중치가 높았어요. 그만큼 피아노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가중치의 변화에 대해서 과동봉, 유화봉을 하나로 묶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복사형제 공책 같은 거 한꺼번에 묶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사용량이 이제 변화되게 되면서 이것을 바꾸게 된 시스템이고요. 즉석식품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분류를 하기 시작했어요. 일반적인 직선시장, 편의점, 도시락 시장이 굉장히 커지게 되면서 이렇게 된 거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이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장바구니 물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조정된 거니까 여기 일부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억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제 시사 문제를 한번 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윤 대통령 나토 순방 주요 일정이에요. 갔다 왔죠? 예, 갔다 와서 정상이 참석하게 됐고, 저희 책이 쓰이게 된 게 이제 갔다 와서 하다 보니까 있는데, 이전에 일정에 대해서 표현한 거 이제 봤습니다. 마드리드 갔다 와서 양자회담 하고 하는데, 사실 여기서 이 유럽의 나토의 이 국가들하고 하게 된 거는 크게 관심을 끌지 못했고, 바로 이게 컸죠. 빨간색 있습니다. 나라 한국, 일본, 호주, 지인 정상이 참석한 다음에 이 3분간의 연설 여기 하나 있었고요. 여기서 또 하나 이해 보면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 사실은요,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에서 하게 되는 어떤 전쟁이나 평화에 대한 이야기 같은 것들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주축국이라기보다는 손님에 가깝습니다. 근데 굳이 이제 기시다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가게 된 이유는 바로 이 한미일 동맹 회담에 이제 미국이 같이 있어야 대화를 하겠다는 일본의 기조에 대해서 그럼 나토 때 보자라고 하게 돼서 이제 보게 된 거죠. 실제로 이제 많은 얘기를 나눴나라고 하는 거에서 그 성과 자체에 대해서 만났다는 데 의미를 두는 게 있고요. 미국이 이제 굳이 이렇게 삼자에 대해서 했을까라고 했을 때 바이든이 얻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데 참석해서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판단했는데 일본의 태도가 약간 미연쩍었죠. 예,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미국과 같이 한 자리 아니면은 굳이 만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뉴스에도 있으면 바로 이제 아베 전 총리가 이제 사살됐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변동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만 핵심 의지 볼게요. 장기 억지력 방안의 우크라이나, 지속적 지원, 전략 개념, 파트너십에 대한 얘기, 유럽 간의 이야기였는데 우리는 바로 이게 목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보시면 이후에 이제 6월 37일을 보게 되면 뭐 스페인이 이제 시내 가서 이제 좀 다니기도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목적이 이거였었고 이 나토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어느 정도 이제 기회를 노려봤다라고 하는데 성과에 대해서는 득이냐 실이냐라고 했을 때 평가하기 힘들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또 이슈가 됐던 게 같이 이제 갔었던 수행원 자격으로 갔는데 민간 수행원이라고 했죠. 그게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 전용기에 타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절차가 복잡한데 거기에 같이 타게 된 것에서 이전의 사례와는 다르게 약간 친분이 있는 어느 쪽의 부인이었죠. 이게 영어 능통자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간 것이 스페인입니다. 영어는 상관없는 곳이라서 그게 좀 문제가 됐었던 상황이 있습니다. 자, 이제 나왔던 얘기들을 보게 되면 바로 이 외교장관 이면 합의 주요 내용, 바로 이제 위안부 합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다시피 설득해 주기 바람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실시 전제로 불가역적 해결하기가 이제 불가역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됐다라는 거 설득에 노력하겠다. 일본의 입장 받아들였고요. 선녀상 어떡할래? 라고 하니까 적절히 해결하도록 하겠다. 즉 이게 어떻게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이제 내용들을 계속 살펴보시게 되면 계속 이제 한국이 저자세로 나가기 살짝 보입니다. 그러니까 위안부 합의라는 어떤 가시적인 것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 내면을 살펴보게 되면 너무나도 아쉽게 이제 했었죠. 그러면 뭐냐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후행자라고 했다. 성노예 안 쓰겠다라고 하니까 그것도 받아들이고 하게 됐죠. 그러니까 합의라는 걸 목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 이런 위안부 합의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과연 이게 맞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슈에 대해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 2010년 위안부 합의의 내용을 보다시피 이게 진짜 합의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배상금이 아닌 인도적 지원금이라고 표시는 것도 참 이게 배상이라는 게 잘못해서 주는 건데 인도적 지원금은 아유 안 됐어 라고 하게 되면서 도와주는 것처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씁쓸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합의 당시 외무대신이 바로 지금의 총리였던 기시다 후미오 총리였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주 관련이 깊다라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동조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었고 당연히 여기 동조하면 안 되죠. 지금 이렇게 되는 게 위안부 합의가 제대로 됐다라고 볼 수 없으니까라는 거죠. 이번 정권이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살펴보시면 고도 한미일 협력 중요하다라는 거 일반적이게 하죠. 협력 좀 합시다. 손 좀 잡아요. 라고 했는데 북한에 대한 이야기 꺼냈습니다. 일본과 이제 한국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이제 제약을 가하게 된다. 평화에 대한 논의를 했었고 기자 입장에서는 북핵에 대해서는 한미일 공동명하겠다. 북핵의 대상인데 한국과의 어떤 공조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딱히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래서 한미일 동맹이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미일 동맹이라고 했죠. 그래서 한미일이 같이 하는 게 미일 동맹, 미국 한미 동맹 따르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고 공정화가 불가결하다라는 것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북핵이 강화된다면 어떤 전제 조건도 하면서 약간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준 게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대서양 조사기구 나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자면 회원국들이 이렇게 보이게 되죠. 여기 보시면 가입 건덕국 그래서 이제 스웨덴과 핀란드 보이게 되는데 이 핀란드라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제 핀란드화 정책이라 그래서 중립국의 위치에서 이제 관망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최근에는 파트너십 강화나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죠. 또한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입의 희망국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이 가입을 희망해서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지만 나름대로 관리가 들어갈 것 같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과 핀란드 같은 나라가 중립적 위치에서 당연히 러시아가 잘못된 것을 판단해서 나토 가입은 현재는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뭔가 이제 제재 조치나 이런 걸 참여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시사적으로 접근할 거는 나토에 현재 가입된 나라가 아닌 것은 또는 나토에 가입된 나라에서 우크라이나, 스웨덴, 핀란드나 또는 아래쪽에 보스니아 골라놓고 이제 나머지 나라 섞거나 가입된 나라들을 골라놓고 이제 묻는 문제들 이렇게 출제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느리오가 발사됐다라는 거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사체 역사에 대해서 뭐 전에 나눠져 있었고 이제 느리오가 나가서 제대로 이제 어느 정도 안착을 하게 되고 성공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항우영 관련 이제 담당자들 정말 노력해 주신 분들의 어떤 멘트라든지 이런 걸 듣게 되면서 이제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주 위성을 날리게 되는 하나의 나라로서 인정을 받게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참여한 기업들이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모든 것들이 중요하다라기보다는 느리오가 이제 가게 됐었다, 출발했다라는 것, 느리오 그 자체에서 출제되는 게 가장 클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궤도 지집에 성공했는데 이 궤도가 이제 태양 동기 궤도라고 부르죠. 일정하게 태양과 똑같은 거리를 유지하게 되면서 돌게 되는 시스템을 이야기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고요. 몇 단 분리? 3단 분리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궤도가에 나와서 지금 잘 안착했다라는 게 보이죠. 이전에 보게 되면 우리나라 발사체 역사가 이전에 KSR까지는 모르는데 나로에서는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나로가 나왔고 시험 발사체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 발사체죠. 그야말로 하나의 네이밍을 붙이다 보기보다는 미래에 있는 어떤 시험대로서 이제 이루어졌고 바로 이 느리오. 성공을 했죠. KSRV2라는 말을 이름 붙이고요. 바로 나로호에 이어받는 하지만 거기를 성공하게 된 이렇게 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기술 자체 제작이 바로 또 한국이 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전에 나로 같은 건 러시아의 기술을 받아서 일단은 만들었습니다만 이제 순수 한국의 기술로 이렇게 해서 만들었었고 무게 자체도 굉장히 200톤이란 거 굉장히 사이즈가 커졌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프로젝트 발사체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의지로서 한 발 내딛었다라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일 게 2차 비행 순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큐브위성 사출이에요. 이 큐브위성 사출 보게 되면 조선대, 카이스트, 서울대, 연세대 등등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큐브위성을 뿌리게 되면은 이 위성을 통해서 이제 대학교 이제 각 이제 그 천문학과나 이제 우주항공 과학과 이쪽에서 큐브위성을 통해 각 대학교에서 이제 팀들을 만들어서 이제 하게 되는 것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궤도를 통해서 이제 위성 자체도 있지만 큐브위성들이 또 다른 이제 위성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게 여기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 큐브 위성이라는 게 총 4종이 있습니다. 보다시피 조선대 위성 있고요. 카이스트 위성, 서울대 위성, 연세대 위성. 뭐 제 입장에서는 왜 뭐 학교니까 제 학교니까 연세대 위성에 대해서 봤을 때 처음에 막 성공적으로 됐다 하다가 연락 이제 송신이 초반에 이제 안정적으로 됐다 끊겼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반도 사이상과 미세먼지 좀 그렇다고 이게 쉽지는 않은 거죠.
처음에 가게 되면 이 큐브 위성들이 가게 되면서 이게 보다시피 이제 뭐 거대한 건 아닙니다. 3.84kg라고 나와 있죠. 3.7kg. 사이즈가 3kg 정도에 대한 소규모 위성인데 이 위성과의 어떤 뭐 통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보를 얻게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서울대나 이제 연세대는 좀 나는데 조선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하는 일이 많죠. 백두산에 기타는 있는데 저것도 약간은 지금 연락 두절이 돼서 지금 활동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잘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이제 각 대학교별로 이때 우주연구에 대한 한 발을 내디뎠었는데 뭐 처음 시도니까 다음번엔 더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시사적으로 접근할 거는 학교들이죠. 큐브위성을 쐈었던 큐브위성 자체에 대한 질문도 가능하고 어떤 학교가 참여했냐 안 했냐에 대해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으니까 신경 쓰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보죠. 여기 보시면 최저임금 이야기입니다. 9,620원. 지금 여러분이 받게 되는 건 아니고 2023년에 정해진 거고 5% 상승 이렇게 됐었죠. 최저임금의 상승 정말로 이제 우리 시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뤘던 것 중에 하나고 알바생이 69.4% 만족한다. 당연히 이제 알바생 입장에서는 임금 상승을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근데 69.4%는 왜 저렇게 나왔지? 라고 하게 되는데 적다라는 거죠. 사장 입장에서는 75.9% 만족입니다. 이제 견딜 수 없다라는 건데 사실은 이제 이거보다 더 오를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한 사람도 있고 이 정도 줄 수 있다는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사장 입장에서는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불만족 만족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알바생은 만족인데 불만족은 올라서 만족이 아니라 덜 올라서 불만족이 되다 보니까 이게 상대적인 차이가 항상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환산액 따지게 보면 201만 원, 드디어 200만 원을 넘어서게 되는 것을 보여주게 돼요. 기존 정권과는 달리 어떤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내년에 이 확정안을 미리 내게 됨으로써 이제 딱 선제 끊어버렸는데 물가의 상승이나 기타 등등 봤을 때 인건비의 상승이 더 우려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먼저 꺼낸 게 아닐까. 그래서 미니마는 거 전략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고요. 이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이게 높냐라는 거에서 이게 굉장히 딜레마적 상황입니다. 실제 그러면 이 임금을 받고 살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기존에 이제 월급제로 일하고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적어도 이제 최저임금보다는 더 받아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 이 최저임금이 한 달에 꼬박이 돼서 201만 원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어떤 임금을 받으셨던 분들의 상승은 이제 명약 관화할 일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뭐 자영업자나 이제 이런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색을 표현하고 근데 문제는 이게요. 제가 이게 딜레마 되는 이거예요. 대기업 신경 안 씁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 월급 주는 거에 대해서 최저임금 맞춰 줘도 충분히 그 많은 생산성을 뽑아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증소영세업자들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고요. 당연히 우리가 알바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거 갖고도 부족하다라는 생각 많이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무슨 일이 등장했냐면 여러분 지나가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무인 상점들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초반이기 때문에 아노미적인 상황, 즉 아직까지는 이게 무인 상점에 익숙치 않다 보니까 사고들도 왕왕 있습니다만 적어도 인건비를 낮추는 게 이제는 어떻게 보면 자영업을 운영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라는 관건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캐스팅 보트라는 거는 의회 표결 결과에서 이번에 이제 통과를 했죠. 노동위원 쪽에서 통과를 했는데 이제 여기서 이 캐스팅 보트라는 것은 어떤 몇몇의 이제 이 결정 권한을 쥐고 있는 마지막 이제 결정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찬성 반대 의견이 같다라고 한다고 의장이 행사하는 결정권이 바로 캐스팅 보트죠. 또는 양재 정당이 세력이 비슷하다 그러면 이 소수 정당이 가지고 있는 게 이 캐스팅 보트가 됩니다. 이 캐스팅 보트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해요. 그 전에 이제 처음 결정되기 전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마지막에 닿게 되면 영화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죠. 마지막에 이제 동수가 나오다 마지막에 사람의 결정 권한이 탕 하게 되면서 커다란 변화를 주게 되는 게 굉장히 많이 보이게 됩니다. 결국에 이런 캐스팅 보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영향력을 갖게 되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냐 부결되냐라는 결정을 갖게 되는 게 캐스팅 보트입니다. 최저임금 딜레마예요. 여기 보시면 선순환. 근로자의 소득이 늘어나요. 많이 받았으니까. 근데 근로자 소비가 증가. 기업 생산량 증가되게 됨으로써 더 많은 근로자 고용. 이렇게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게 긍정적 부정효과입니다. 인건비 사장의 입장이죠. 인건비가 상승해요. 경쟁력 약화해요. 활동이 위축돼요. 인력 감축해요. 비자발적 실업자 그만두게 되고 소비 감소, 생산량 감소.
그런 이게 양면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게 되는 거죠. 이게 물가 올라가고 기타 등등 많이 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상승 여기에 주는 효과에 대해서 더 불안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만큼 많은 가게들이 매물로 나오고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이 최저임금을 수용한다는 것은 인간의 생존,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너무나 기본적인 영역인 것도 분명하고요. 그런데 뉴스에 나오는 것은 항상 최저임금에 대한 얘기, 뭐 어떤 사람이 뭐 대박을 했네, 코인이 어쩌네, 뭐 무슨 뭐 택배 배달했더니 뭐 500만 원을 찍었네라든지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과도한 상황만 자꾸 보여주다 보니까 양쪽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자꾸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슬픈 현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징계 향후 시나리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또 뭐 완도도 가고요, 울릉도도 가고 이제 여러 가지 많이 돌고 있죠. 자신의 당원들이 있는 곳은 다 가겠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준석 이제 당 대표가 징계를 받게 된 게 성상납 의혹이죠. 성상납을 받았다 안 받았다에 대해서 안 받았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의혹이고 조사하기 힘든 거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다라는 얘기를 계속 말을 아꼈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낙선해서 30대 당대표를 내면서 36살이 되고요. 다음 이제 대선이 되게 되면 나이 차기 때문에 차기 이제 후보로서 이제 어떤 입지를 다지고 있는 상황 같이 보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당대표도 억울함을 토로하기보다는 자기가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물어봤어요. 이제 뭐 관련인이라고 볼게요. 이쪽에 일을 하고 있는 이제 뭐 대학 동기 물어보니까 굉장히 이제 아직까지 어떤 지지에 대해서 절대 버릴 수 없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일종의 괘씸죄라고 하죠. 너무나도 이제 독자적인 행보를 보이고 하다 보니까 대통령 정권을 획득한 입장에서 그 관련 인물들 입장에서 너무나도 이제 튀어 보이는 존재에 대한 경계 조치죠. 이렇게 됐었으나 어떤 이 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한다. 또한 이제 그 20대 남성과 30대 남성들의 지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서텔 섬적대를 받았다라고 해서 이제 성비 측에서 가세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여기서 조사를 해보게 되니까 실제 정보시장 증거인멸 의혹을 찾아내게 됩니다. 컸던 게 이런 거죠. 성상납을 했다 안 했다에 대해서 증명하기 쉽지 않은데 이것을 의혹을 제거하려는 인멸 시도가 있었다라는 것이 여기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이제 7억 원에 대한 얘기, 어떤 이제 지원금을 주겠다, 받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 비서실하고도 또 관계가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는데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은 굉장히 강합니다. 물론 당대표 입장에서 이것을 무마하고 그냥 무시하고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존재합니다만 실제 이제 6개월을 받은 게 굉장히 큰 이유가 뭐냐면 그 전에 수많은 비리에 대해서도 3개월 이상 주는 게 하나가 없는데 6개월은 진짜 이거는 굉장히 강하게 준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중징계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명에 대해서 사실은 이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는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거 하면서 독자적 행보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대표 권한 징계 처분 보류라고 나와 있죠. 정면 대응입니다. 자신이 이제 당대표이기 때문에 여기서 권한에 대해서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고요. 6개월 이후에는 당대표를 복귀하겠다라는 거고요. 현재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일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당대표와 원내대표라고 했었을 때 원내 국회 안에서 대표랑 당을 대표하는 건 당대표가 훨씬 더 힘이 세야 되죠. 근데 이상하게 원내대표보다 이제 당대표가 힘이 세야 되는데 원내대표가 이상하게 가지고 있는 권한이 많은 게 좀 독특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는 권성동 원내대표 당대표 일까지 맡고 있다라는 거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임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출하게 되면 진검다리 대표 당대표 하게 되고 정식 전당대회 돌아와서 이렇게 하게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2월까지만 당대표직을 수행하겠다라고 하면 총선 공천권이 얻게 돼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권한인데 요거를 이제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2년 당대표 선출 또는 여기에서 총선 공천권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돌아올 거에서 차기 지도체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 전당대회 통해서 차기 당대표 뽑아서 이제 자신의 입맛대로 하는 것이 더 이득이다라고 판단하겠죠. 당원상 당대표 권한 활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당원 당규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당대표 당부총괄 회의소집 위원회 구성도 하고요. 예산 집행, 인사부조까지 굉장히 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론을 하고요. 의원에 대한 소집이 또 가능합니다. 심사위원장 선임하고 위원회 만들고 판공비나 이런 것도 활용하고 즉 당대표가 가진 권한은 생각보다 크죠.
자, 그 다음입니다. 바로 뭐냐면 발러전선 사하린2 프로젝트라고 하죠. 사하린2 프로젝트에서 이제 이어졌을 때 여기 보면 사하린2 프로젝트 얘예요. 여기 보면 뭐가 들어가냐면 다른 거와 달리 2 프로젝트 여기 네덜란드 있죠. 아래 보면 미쓰이가 들어가 있어요. 미쓰비시하고 12.5% 20% 22.5%가 일본이 여기 들어와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미쓰이물산하고 미쓰비시 상사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 지분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친구에게 항의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제한하겠다라고 나타난 거죠. 그래서 어떤 개발 사업에서 이제 러시아가 이걸 배제시켜 버린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 개발을 통해서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일본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일본 역시 이제 러시아에 관련된 어떤 에너지 수입이나 이런 비중을 줄이겠다라는 얘기를 엄포를 놓은 상태에서 프로젝트를 빼버리겠다라고 한 거지. 이 계약 위반이긴 한데 러시아가 지금 그런 계약에 대해서 신경 쓰는 나라가 아니죠. 예, 그러다 보니까 하게 되고 이 사하린 개발에 대해서는 보다시피 러시아 쪽에서 보통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발러전선에 이제 일본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참여하게 됨으로써 일본과 참여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러시안 자원에 대해서 이게 많이 쓰고 있었던 나라가 일본이었기에 일본 입장에서 굉장히 애매하게 되는 상황이죠. 원유 가격 상한제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 더 이상 높게 책정하지 않도록 하겠다 하니까 그럼 너네 공급 안 해. 라고 하게 된 게 러시아 입장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걸려있는 게 되게 많아요. 바로 널리 영향권에서 크릴 열도죠. 이처럼 북한시아 시크다 하부마이 군도. 지금 여기서 이제 크릴 열도 평화조약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여기가 어디의 땅이다 이런 거에서도 논쟁이 가끔씩 이뤄지고 있습니다만 일본은 세계 제1의 수산국이거든요. 세계 제1의 수산국이다 보니까 이 안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이제 조업을 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조업권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물고기를 잡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또 이점 보다시피 우리가 뭐 방사능 이런 얘기 합니다만 크릴 열다하고 이제 난리가 흐르는 이쪽이기 때문에 여기 거는 그래도 좀 안전하다라고 믿고 먹고 있었거든요.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도. 근데 이러한 조업권이 뺏기게 되면은 좀 문제가 되고 이 정부간 협정에 대해서 이제 이 잠정적으로 이거 안 하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통보까지 러시아에서 통보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여기서 다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 게 지금 이러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본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항상 나오는 문제죠. 큐릴 열도에 대해서 이제 다툼 있는 건가, 뭐 다오이다오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중국과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항상 나오는 문제니까 정리를 한 번씩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일본이에요. 일본 외무성에서 지금 나와 있는데 일본 정부의 어떤 협정 기능에 대해서 지금 완전히 어떤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 러시아의 이제 공포죠. 러시아의 공포에 대해서 러시아에서 더 이상 이제 공급 중단 해버리겠다. 너희들의 기술이 있는 거 받지 않을 거고 여기 뭐 안전조업 협정에 대해서 이행을 정지시키겠다라는 얘기. 뭐 저도 사실은 뭐 일본어 자체가 아니라 이제 한자만 읽는 건데 북방사도 주 여기서 이 아까 쿠릴열도 주변에 있는 조업에 대해서 협정을 밟지 않겠다 정지시켜 버리겠다라는 거에서 러시아에서 한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이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보호감산인에서 에너지 자원 같은 게 다른 데 수입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 거기서 업을 하고 있는 일반적인 그 일본 시민들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타격이 클 수가 있어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7번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